토트넘은 투도르를 선임하며 리그 1위 팀인 아스날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스날보다 더 긴 휴식을 취했고 새 감독 부임에 따른 에너지 레벨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아스날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특히 5-3-2의 두 가지 압박 방식을 혼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지 않은 압박은 많은 공간을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전 울브스전 영상에서 지적했던 요케레스의 고립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두 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토트넘의 수비 국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5-3-2에 가까운 형태로 수비를 시작합니다. 양쪽에 위치한 사르와 갤러거의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했습니다. 두 선수는 전진 압박과 복귀에 모두 능숙한 자원입니다. 특히 아스날은 3-2-4-1 시스템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5-3-2 형태로 중앙을 강하게 보호하다가도 한 선수가 깊게 전진하면 전 구역에서 1대1 맨마킹이 가능한 구도였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5-3-2 형태로 중앙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 다음 사르와 갤러거는 언제든 압박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합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수비 맨디가 내려가 3백을 형성합니다. 무아니와 시몬스 두 선수만으로는 빌드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는 살리바를 견제하기 위해 전방까지 전진합니다. 동시에 갤러거와 비수마는 중원을 보호했죠. 다음 장면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라이스가 왼쪽 스토퍼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를 견제할 선수는 갤러거였습니다. 그 역시 중원을 보호하면서 사선 압박을 시도합니다. 팔리냐와 사르는 각각 자신의 마크맨을 주시했죠. 즉 투도르는 측면 미드필더의 역동성을 통해 전방 압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드필더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중앙보호입니다. 포워드 역시 피벗을 먼저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토퍼가 넓게 볼을 받으면 견제하기 까다로워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5백의 유연성을 활용했습니다. 윙백이 점프에 견제하는 방식이었죠. 직선적인 접근이 가능해 빠르게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수비라인도 함께 이동하며 공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자 마크맨을 제어하면서 윙백 전진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죠. 실제로 이런 수비 스위칭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산미들은 중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제든 전방으로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톱 역시 수비맨들을 1차적으로 견제하고 있죠. 때문에 아스날 3백은 비교적 자유롭게 볼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이 팀버에게 넘어가면 사르에게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중앙에 에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펜스가 깊게 점프합니다. 이때 바깥으로 빠지는 에제는 사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프리에지 수비맨디는 비수마가 억제했죠. 반더벤은 스펜스가 전진한 순간부터 사카를 마크맨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방출구가 없어 뒤로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시퀀스도 같은 구조입니다. 토트넘의 산미들은 여전히 중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톱 역시 피벗을 견제하고 있죠. 따라서 팀버에 대한 압박은 스펜스가 막기 위해 깊게 점프했습니다. 결국 반더벤이 사카를 상대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즉 투도르의 기본 목표는 중앙을 틀어막고 측면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좌우 미드필더가 전진하거나 윙백을 활용해 상대 전개를 통제하려 했죠. 이후 측면에서 4대4 구도를 형성해 방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초기라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비 조직의 견고함이 떨어졌죠. 측면 수비 과정에서 중앙 공간을 자주 허용했습니다.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도 반복됩니다. 갤러거가 사선 압박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미드필더가 빠르게 이동해 공간을 메워줘야 합니다. 혹은 스토퍼라도 전진해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갤러거까지 넘어지며 압박이 무너졌죠. 이후 팔리냐가 뒤늦게 붙었지만 오히려 라이스에게 전진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장면도 유사합니다. 윙백인 그레이가 깊게 점프하자 스토퍼 팔리냐가 터치라인을 커버합니다. 이때 수비라인은 함께 이동하며 공간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 번의 돌파만으로도 골문 앞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개인 커버와 라인 이동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요케레스 득점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버의 크로스가 올라올 때 팔리냐나 길러거가 빠르게 커버해야 합니다. 공간을 연쇄적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케레스는 터치 이후 슛 동작까지 가져갈 때도 견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쉽게 공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처럼 수비 커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효과를 본 순간도 있었습니다. 패스 미스로 유도해 빠른 숏 카운트로 이어가거나 사르의 기동력으로 볼을 탈취하며 옐로우 카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제압박으로 라이스의 실수를 끌어내 동점골을 맞는 장면도 있었죠. 즉 압박 자체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이를 돌파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후방 빌드업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압박하는 선수 반대편 피벗이 내려와 볼을 튕겨내는 방식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압박하는 선수 뒤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치의 센터백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단순히 튕겨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상대 미드필더가 다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압박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상쇄합니다. 캡처 장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스가 압박하는 순간 반대편 피벗인 라이스가 볼을 튕겨내기 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바에게 패스를 연결하더라도 사르가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여기서 수비 맨디의 두 번째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그는 이를 미리 인지하고 반대 채널로 이동합니다. 사르를 유인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살리바에게 붙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살리바 앞에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견제 없이 하프라인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곧바로 패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카와 팀버가 각 라인을 점유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수비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패스를 전달합니다. 결국 사카는 전방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죠. 예전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아스날의 유사한 패턴이 다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팀 차원의 패턴이지만 오늘은 선수 개인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로사르의 역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마다 중앙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유는 비수마가 에제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갤러거와 사르는 자리를 자주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켓 공간이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트로사르는 이 공간에서 직접 찬스를 만들거나 동료에게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도 트로사르는 윙포워드임에도 측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해 갤러거와 사르 사이에서 패스 옵션이 됩니다. 비수마가 에제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 움직임은 사카와 반더벤의 1대1 구도를 제공합니다. 또는 요케레스가 전방에 남을 수 있도록 본인이 반사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팔리냐를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요케레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중앙 움직임으로 팔리냐를 계속 높은 위치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사카가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팔리냐를 중앙에 묶어두면서 라이스의 침투를 유도했죠. 특히 이 시퀀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앙 통로가 비어있다는 것을 인지한 트로사르와 에즈가 동시에 내려옵니다. 여기서 트로사르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며 더미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팔리냐가 볼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중앙으로 유인한 움직임입니다. 결국 에제가 볼을 튕겨내며 라이스의 전진이 가능했습니다. 즉 트로사르는 넓은 움직임을 통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연결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불안정한 간격을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선수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뛰어났던 선수는 단연 요케레스입니다. 그는 동료들의 지원을 받으며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울브스전에서 지적됐던 문제는 그의 고립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측면 공격에 치중하면서 포켓과 하프 공간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양한 동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고립되며 바깥으로 밀려나는 장면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변 지원을 받으며 직접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또는 동료에게 찬스를 제공하기도 했죠. 후반 시작과 함께 나온 득점이 대표적입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 옆에는 에제와 트로사르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수비를 묶어두면서 슈팅 공간이 생겼던 것이죠. 덕분에 침투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요케레스가 중앙에 위치할 때 인카피에와 에제가 각각 하프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카피에가 팔리나를 끌어냈고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고 골문을 바라본 채 수비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역시 득점 장면입니다. 라인 사이에는 웨데고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비 사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레이를 피지컬로 이겨내며 골을 완성합니다. 즉 주변 보조를 통해 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죠. 심지어 이날 요케레스는 홀더 플레이도 뛰어났습니다. 에제의 두 골 모두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드라구신을 등진 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첫 골 장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요케레스가 드라구신을 등지고 버텼습니다. 덕분에 에제가 공간을 확보한 채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비슷합니다. 경합 상황에서 드라구신을 등진 채 패스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카의 침투가 가능해졌고 에제의 득점까지 이어졌죠. 즉 오늘 요케레스는 확실한 지원 속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직접 골문을 위협할 수 있었고 때로는 동료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격 분포를 보더라도 울브스전보다 중앙 공격 비중이 확실히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요케레스가 살아나자 아스날의 공격 완성도도 함께 올라갔던 것이죠. 토트넘은 새 감독 체제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에너지와 기동력을 앞세워 아스날을 흔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라 조직 완성도가 부족했습니다. 압박과 커버가 어긋나며 공간을 자주 허용했죠. 아스날은 이런 약점을 침착하게 공략했습니다. 특히 요케레스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며 공격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조직적으로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전술 개념을 알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